설화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야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나라가 외침으로 무너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북쪽의 거란 기병이 산처럼 몰려오고 조정의 벼슬아치들은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었지요. 그 혼란 속에서 한 여인의 운명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송년이라 불리던 그녀는 망국의 공주였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혼례길에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망국 공주가 간다네. 바보 왕자한테 팔려가는군. 저 공주 전연 정말 불쌍하네. 숨을 쉴 때마다 들려오는 조롱과 동정의 말들. 그것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돌처럼 송년의 얼굴을 내려쳤습니다. 길 양옆에 몰려선 백성들은 송년의 가마를 보며 입술을 맞대고 수군거렸고 어떤 영감은 한숨을 쉬며 저 공주마마 팔자도 세상이 다 망쳤네라고 중얼거렸지요. 송년은 비단으로 된 가마의 창 너머로 그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무너졌을 때도 그보다 더한 치욕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 나라의 공주였건만 이제 그녀는 남이 지정한 바보 왕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 낯선 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마 속에서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깊게요. 그것이 유일하게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조선의 한양에 도착했을 때 송년은 왕궁의 높은 성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장처럼 보이는 그 궁전이 이제 그녀의 감옥이 될 것이었습니다. 혼례 준비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궁인들 사이에서도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 공주도 불쌍하네. 바보 왕자라니. 어디 망국 공주치고는 예쁜 편이긴 한데 저런 신랑을 만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 송년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직도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도 이제는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름다워서 왕비로 선택되고 왕비가 되었기에 이 치욕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이니까요. 혼례의 밤 신랑실의 문이 열렸을 때 송년이 본 것은 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왕자라기보다 아이에 가까웠지요. 얼굴은 멍하고 눈빛은 초점을 맺지 못하고 떠돌고 있었습니다. 왕자 이현은 입을 헐거이 벌린 채 송년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백치처럼 보였습니다. 송년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랑인가? 이 사람이 나의 미래인가?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망국의 공주에서 바보 왕자의 아내로 아래에서 또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지요. 혼례가 끝나고 이사흘이 지났을 때 송년은 자신이 정말로 죽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왕자 이현의 일상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상을 마주했을 때 송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왕자는 밥을 먹으며 입에서 밥풀을 흘렸고 국을 먹을 때는 숟가락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옷에 자국을 냈습니다. 이현이 송년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왕자는 그 말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먹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듯했지요. 궁인들이 숨을 죽이고 보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공주는 이렇게 무능한 왕자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왕자는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송년이 종이를 건네면서 어떤 책을 좋아하시는지요?
하고 물었을 때 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책. 어려워. 그렇게만 말하고 종이를 돌려주었지요. 그 말 더듬이는 목소리, 그 피해가는 눈빛. 소녀는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소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철저히 비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몸종들의 동정 어린 눈빛도, 궁인들의 속삭임도 모두 그 질문을 강화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왕자였습니다. 소녀는 허락했고 왕자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어설펐고 그의 시선은 떨렸습니다. 왕자는 소년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네, 나 바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한 저주인 양. 소녀는 그 말을 듣고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왕자를 위한 눈물이었는지, 자신을 위한 눈물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왕자의 눈이 무언가 다른 감정으로 요동쳤습니다. 그것은 한순간이었지만 소녀는 분명히 그것을 보았습니다. 바보가 아닌 누군가 다른 것을. 궁의 어느 한 모퉁이에서 궁인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소년이 방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였지요. 저 아가 정말 바보라는 게 이상하지 않아. 한 중년의 궁녀가 다른 궁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좀 이상했대. 너무 똑똑했어서 말이야. 너무 똑똑했다고? 다른 궁녀가 되물었습니다. 응. 형들이 진료했을 정도라더라. 그래서 왕이 일부러 그리 만들었다는 말도 있고, 어떤 중한 병을 얻으셨다는 말도 있어. 진짜 뭐가 진짜인지 아무도 모르지. 소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늦추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어쨌 뭔데 너무 똑똑한 왕자가 바보가 되었다고. 그럼 저 공주마마는 불쌍하지. 뭐. 망국 공주도 그런데 바보 왕자까지 만났으니. 소녀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마치 가시처럼 그녀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바보가 되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요? 그날 밤 소녀는 왕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식사 중에 밥풀을 흘리는 그의 모습. 책을 읽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 모든 것이 갑자기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진짜로 바보인가?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인가? 소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멍한 눈동자 뒤에 혹시 다른 것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 한양의 봄 날씨가 들어선 지 며칠 후 소녀는 궁의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이 이것뿐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바보 왕자를 기다리거나 혹은 혼자 남겨진 시간을 채우기 위해 정원을 도는 것. 그때 소녀는 한 노인을 스쳤습니다.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그 노인은 파란 도복을 입고 있었고 그 눈빛은 마치 먼 산을 바라보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는 소년을 향해 걸어오다가 갑자기 발을 멈추었습니다. 공주마마. 그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깊고 마치 먼 옛날부터 그녀를 알아온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노인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 하는 그대가 아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오.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하의 눈동자 뒤에는 저하 자신조차 감히 들여다볼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소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의심을 누군가 읽어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소년이 물었습니다. 청림이라 불리는 도사입니다. 저하를 돌보는 스승이지요. 그렇게 말한 후 노인은 소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공주마마, 그대는 저하를 진심으로 보려 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대에게만 말하겠소. 저하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청림 도사의 말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는 소년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정원의 깊숙한 곳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소년은 그 자리에 남겨져 무언가 중대한 비밀을 들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다면 왕자는 무엇인가요? 왜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는가요? 그 질문들은 밤새 소년의 마음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 날 소년은 궁의 노파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나이가 많은 그녀는 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년은 혼례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묻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하 이현마마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소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소년의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공주마마, 옛날 옛적 나라가 크게 흔들릴 때가 있다더라. 전쟁이 일어나고 영모가 터지고 하늘도 노할 때 말이지요. 그런 시절에는 푸른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푸른 호랑이요? 소년이 되물었습니다. 그렇소. 푸른 호랑이는 나라를 구하는 신비로운 짐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호랑이가 나타나면 나라의 위기도 풀린다고 말이오. 소년은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미신 같은 할머니가 해주는 옛날 이야기 같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소년이 방에 누워 있을 때 청림 도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왕자 이현, 저하는 결코 바보가 아니라고 한 그 말, 그리고 푸른 호랑이의 전설. 모든 것이 엉켜 있었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소년의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의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서 소년은 무언가 큰 비밀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소년은 왕자와 함께 조식을 했습니다. 어제와 다른 점은 소년이 더 이상 왕자를 의심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왕자의 모든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의 바보 같은 행동 뒤에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밥을 먹는 중에 왕자가 국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도자기가 깨지면서 큰 소리가 났고 국물이 방바닥에 흘러내렸습니다. 궁인들은 놀라서 달려왔고 왕자는 여느 때처럼 멍한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소년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울었는지 자신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상황의 황망함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신세를 생각한 것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눈물은 그냥 흘러내렸고 소년은 얼굴을 손으로 감싸 버렸습니다. 그 순간 왕자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느린 발걸음으로 일어났고 옆에 놓여 있던 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송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지 마오. 왕자가 더듬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주마마, 울지 마오. 송연은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뭔가 벽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보처럼 들리는 그 목소리 속에는 누군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송연은 왕자가 건넨 수건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왕자가 자신을 위해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송연의 마음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왕자는 여전히 바보처럼 보였지만 그 바보 같은 행동 뒤에 누군가 다른 감정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래가 더 지나간 어느 오후, 송연은 왕자를 보러 그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조선의 고전부터 중국의 철학서까지 모두 귀한 책들이었지요. 저하, 이런 많은 책들 중에 혹시 좋아하시는 책이 있으신가요? 송연이 물었습니다. 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책. 어려워.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송연은 책장을 흘깃 보다가 한 권의 책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맹자였습니다. 그녀는 책을 펼쳐 한 구절을 읽어주기로 했습니다. 민이 귀 사위경이라. 백성은 귀하고 나라는 가볍다는 말씀입니다. 송연이 읽었습니다. 그때 왕자의 눈이 아주 잠깐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한순간의 일이었지만 송연은 분명히 그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복잡한 무언가를 순간적으로 이해한 사람의 눈빛처럼요. 송연은 놀라서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하. 하지만 왕자의 눈은 이내 다시 초점을 잃었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바보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빨리 나타났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면을 쓰려고 서두르는 것처럼요. 책. 어려워. 왕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목소리로. 하지만 송연은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송연은 책을 도로 꽂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무엇인가요? 진짜 바보인가요? 아니면 바보인 척하는 건가요? 그날 밤 송연은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찬 것이었고 그 차가운 빛 아래서 송연은 생각했습니다. 청림도사의 말도, 할머니의 전설도, 그리고 왕자의 이 모든 행동도, 모든 것이 점차 하나의 그림으로 모여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궁 전체가 소란해졌습니다. 왕의 군사 기록 일부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서류의 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군사 전략과 성의 위치, 그리고 각 지역의 방어력을 나타낸 기밀 문서였습니다. 왕은 크게 노했습니다. 누가 했는가? 이것이 밖으로 나가면 나라가 위험하다. 조정의 대신들은 모두 모였습니다. 첫째 왕자도 셋째 왕자도 모두 현장에 모여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직 둘째 왕자 이현만이 멍한 표정으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송연은 그 장면을 궁 뒤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이 위기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왕자의 눈이 변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칼날처럼. 그리고 그 눈은 사라진 문서가 놓여있던 장소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 눈의 움직임은 계산적이었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미 그 문제를 풀어본 사람의 눈빛처럼요. 소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보았습니다. 바보가 아닌 누군가 다른 것을. 그 눈빛은 순간적으로 사라졌지만 그것이 충분히 강렬해서 소년의 마음에 크게 박혔습니다. 문제는 이틀 뒤에 해결되었습니다. 한 궁인이 실수로 문서를 옮기다가 잃어버린 것으로 밝혀졌고 문서는 창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궁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마음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왕자는 무엇인가요? 정말로 무엇인 것일까요? 그 일주일 뒤 소년은 다시 정원에서 청림 도사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소년이 일부러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사님, 소년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청림은 미소를 지으며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주마마, 무언가 알고 싶으신 모양이요. 저하는 정말 바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년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제발 저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청림 도사는 한숨을 쉬며 옆에 앉았습니다. 공주마마, 이 세상에는 때로 거짓이 참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하가 바보인 척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왜요? 소년이 물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바보의 손에 달렸소. 청림이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수수께끼 같기도 하고 예언 같기도 했습니다. 공주마마, 옛 전설을 아실 것 같은데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나타난다는 푸른 호랑이 말입니다. 소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푸른 호랑이는 아직 잠들어 있을 뿐이요. 청림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진정으로 무너질 위기가 오면 그 호랑이는 눈을 뜰 것이요. 그리고 그때 저하는 더 이상 바보일 수 없을 것이요. 저하의 본래 이름이 있으신가요? 소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청림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청호 칭호. 저하의 진짜 이름은 청호이요. 푸른 호랑이라는 뜻이지요. 소년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현이 아닌 청호. 바보 왕자가 아닌 푸른 호랑이.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소년이 물었습니다. 왕이요. 청림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어린 청호가 너무 총명해서 형들의 시기를 받고 목숨의 위협을 당했지요. 그래서 왕은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에게 바보가 되라고 명하셨소.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것이요. 소년은 그 말을 듣고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청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궁의 어딘가에서 바보인 척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소년은 알았습니다. 그 바보 같은 행동 뒤에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푸른 호랑이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 일주일 뒤 소년은 궁의 복도를 걸어가다가 어떤 궁녀들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소년이 망국 공주이자 바보 왕자의 아내라는 이유로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저 공주, 자기 나라도 지키지 못하면서 뭐 하는 짓이야? 한 궁녀가 소년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맞아, 망국 공주치고는 잘난 척하네. 다른 궁녀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들의 손을 뿌리쳐내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욱 심하게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천천하지만 확실한 그 발걸음은 왕자의 것이었습니다. 궁녀들은 즉시 송연을 놔주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하. 왕자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송연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아주 부드러웠고 약간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공주마마, 따라오. 왕자가 더듬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송연은 그의 손을 잡고 따라갔습니다. 궁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보 왕자도 공주를 보호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송연은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자의 손길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보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지켜주려는 사람의 손길이었습니다. 청호, 당신은 정말 누구신가요? 송연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한양의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북방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란의 지원을 받은 반란군이 3천을 넘었고 그들은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왕은 병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정의 모든 대신들이 소집되었습니다. 첫째 왕자도 나타났고 셋째 왕자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전력을 다해 막아야 합니다. 한 대신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대신 항복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대신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라가 정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건가? 한 관리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세자도 대신들도 갈팡질팡했습니다. 아무도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둘째 왕자 이현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여전히 걸음이 어설펐습니다. 하지만 송연은 안쪽에서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아주 순간적이지만 예리하게 반짝였다는 것을요. 왕자는 조정의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복잡했고 마치 이미 여러 번 그 지도를 본 사람의 시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바보처럼 웃음을 지었을 뿐입니다. 조정의 모든 현자가 모여도 답을 찾지 못하는데 이 바보 왕자가 뭘 할 수 있겠는가? 한 대신이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송연은 알았습니다. 청림 도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푸른 호랑이는 아직 잠들어 있을 뿐이요. 하지만 나라가 진정으로 무너질 위기가 오면 그 호랑이는 눈을 뜰 것이요. 이제 그 시간이 온 것은 아닐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왕은 침전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반란군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에 그의 몸은 더욱 약해져 갔습니다. 의원들이여, 나를 살려주지 못하는가? 왕이 신음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들도 대신들도 누구도 왕을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청림 도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왕의 침상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왕은 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 하는가, 도사여? 저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드님을 말입니다. 청림이 답했습니다. 왕은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그 아이는 바보다. 그렇습니다. 바보이요. 하지만 바보가 되라고 명하신 분도 당신이시고 그 아이를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도 당신이십니다. 청림이 말했습니다. 왕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를, 청호를 부르거라. 그 말이 나가자마자 궁은 작은 소란으로 들끓었습니다. 둘째 왕자를 부르라는 명령. 그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나오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청림 도사는 송년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송년은 그의 얼굴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공주마마, 때가 되었습니다. 청림이 말했습니다. 저하는 이제 더 이상 바보일 수 없습니다. 왕이 그를 부르셨나요? 송년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를 깨우러 갑니다. 청림이 답했습니다. 송년은 청림을 따라 궁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왕자의 개인실이었습니다. 청림이 문을 두드렸고 왕자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멍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은 이미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청호야, 때가 되었다. 청림이 말했습니다. 왕자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참아온 뭔가가 터져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요. 나는 왕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전에 더듬이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고 명확하고 힘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송년은 그 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보 이현이 죽고 청호가 눈을 떠는 그 순간을요. 왕 앞에 나타난 왕자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고닫고 그의 눈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중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버지, 저는 왔습니다. 청호가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짓을 했도다. 아버지께서 하신 것은 내 목숨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청호가 답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대신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바보 왕자가 천재 왕자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공주가 서 있었습니다. 공주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아니라 마치 오래전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조정의 모든 신하여 청호를 소개합니다. 내 아들이며 나라를 구할 사람입니다. 왕이 소리쳤습니다. 대신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첫째 왕자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 밤 청호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손에 들린 붓은 반란군의 경로를 그렸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고 마치 이미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한 사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반란군의 약점은 보급로입니다. 청호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거란의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그 보급로는 여기 청호가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우금치입니다. 송년은 그의 곁에 서서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일간 자신이 느꼈던 모든 의심과 호기심이 이 순간 하나의 확실성으로 변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왕자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진정한 나라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우금치를 점령하면? 송년이 물었습니다. 반란군은 고립됩니다. 그리고 3일 안에 항복할 것입니다. 청호가 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손실은? 송년이 다시 물었습니다. 청호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최소한의 손실로도 가능합니다. 만약 제 계획이 실행된다면 말입니다. 송년은 그 말을 듣고 청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그녀가
자의적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청호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16장거직 구원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청호는 그의 계획을 대신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우금치 점령, 보급로 차단, 3일 내 항복 강요. 모든 것이 명확했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간단합니까? 한 대신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청호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왕은 그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곧바로 군대가 움직였습니다. 청호는 직접 지휘관들을 만나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명령은 정확했고 그의 예상은 모두 맞아떨어졌습니다. 사흘 뒤 첫 번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우금치가 점령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은 환호했습니다. 왕은 청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내 아들, 정말 훌륭하도다. 송년은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청호의 얼굴은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무언가 더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듯이요. 그날 밤 송년은 청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끝났나요? 송년이 물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청호가 답했습니다. 지금은 거짓된 승리입니다. 진짜 문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송년이 물었습니다. 청호는 송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청호는 궁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송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정은 소란했습니다. 청호 저하가 어디 계신가요?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그때 갑작스런 비명이 들렸습니다. 왕의 침전에서였습니다. 의원들이 달려갔고 송년도 뒤따라갔습니다. 왕은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 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암살자가 왕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살자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청호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옷도 찢어져 있었고 그의 어깨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명확했습니다. 암살자는 궁 안에 있었습니다. 청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살자의 뒤에는 더 큰 누군가가 있습니다. 누구인가? 왕이 물었습니다. 청호는 천천히 첫째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첫째 왕자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려 했나요? 청호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첫째 왕자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일어나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군인들이 그를 잡아갔습니다. 송년은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청호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보 가면 뒤에서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형의 반역까지도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밤 청호는 송년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어깨의 상처는 치료를 받은 후였지만 여전히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송년이 물었습니다. 청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송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참아온 감정이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주마마가 저를 있는 그대로 본 것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소녀는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누구일까요? 천재 왕자일까요? 아니면 단지 외로운 한 사람일까요? 청림도사는 옥에 갇힌 첫째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첫째 왕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청호가 왕의 총애를 받을까봐 두려워 그를 죽이려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청호는 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왕에게 형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청했습니다. 왕은 그 청을 받아들였고 첫째 왕자는 관직을 잃은 채 궁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형을 살려두셨습니까? 송연이 물었습니다. 형도 피해자입니다. 청호가 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두려움 때문에 형은 자신의 형제를 증오하도록 자라야 했습니다. 만약 제가 형을 죽였다면 저도 아버지와 같은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송연은 그 말을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조정은 청호의 이름을 다시 붙였습니다. 이제 그는 비밀의 왕자가 아니라 공개적인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호, 푸른 호랑이, 반란군은 5일 만에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청호의 예상은 모두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입에서는 외쳤습니다. 푸른 호랑이가 나라를 구했다. 전설은 현실이 되었고 그 현실은 모두의 입과 귀에 닿았습니다. 조정의 조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첫째 왕자의 반역 뒤에 또 다른 음모가 있었는지를 살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끝에 밝혀진 것은 궁의 대신들 중 일부가 첫째 왕자와 손잡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청호가 나라를 장악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청호는 차갑게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관직을 박탈당했고 시골로 유배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다다르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대신이 청호에게 물었습니다. 저하께서는 왜 죽음으로 응징하지 않으십니까? 청호가 답했습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하지만 유배는 평생의 후회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남은 인생을 후회하며 사는 것이 더 큰 벌입니다. 송연은 그 판단을 들었을 때 청호가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위대한 통치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추구했습니다. 증오가 아니라 교화를 원했습니다. 왕은 청호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습니다. 세자 대신 둘째 왕자를 후계자로 정한 것입니다. 조정은 그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청호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년이 지났을 때 한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청호의 개혁은 빨랐고 효과적이었습니다.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줄어들었고 백성들의 세금 부담도 가벼워졌습니다. 나라는 다시금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송연은 더 이상 망국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실 왕비가 되었고 궁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진정한 왕자의 진정한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청호와 송연은 궁의 담장 위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송연이 당신은 나를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청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송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바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른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이 맞았습니다. 나는 수십 년을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청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거짓 뒤에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했나요? 송연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청호가 답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깨워주셨습니다. 나라를 구한 호랑이가 있다면 그 호랑이를 깨운 이는 당신입니다. 송연은 그 말을 듣고 청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증하는 듯이요. 밤하늘에는 푸른빛 같은 별 하나가 유난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청호의 별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별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별빛 아래서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전설은 끝났습니다. 푸른 호랑이의 이야기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만국 공주와 바보 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실 왕비와 현인 왕자의 새로운 시대 말입니다. 옛말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가장 밝은 빛은 어둠 속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큰 지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기다린다고 말이지요. 송연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청호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결국 깨달았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